축맥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머지 기형 8맥에 대해서 하나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맥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대맥의 분포와 기능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대맥은 인체에 있는 12경맥 또는 기형 8맥에서 가장 그 유주 분포를 표현할 때 단순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그림에서 보듯이 허리를 중심으로, 특히 골반과 허리를 중심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대맥의 특징이고요. 기형 8맥에 각각 소속되어 있는 경혈들을 지금 제가 설명은 지금 안 드리고 있는데요. 대맥의 경우는 불과 3개의 경혈로 이 대맥의 분포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맥의 분포와 관련된 설명을 살펴보면 일단 내경에서는 대맥에 대해서 구체적인 서술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론할 때 영축 경별 편에서 그 족솜 경별의 순행 노선에서 대맥에 이른다라는 표현과 또 그와 함께 등에 14번째 척추뼈에 위치한다 정도거든요. 참고로 14번째 척추뼈는 둘째 허리뼈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설명되어 있고요. 대맥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난경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경에서는 뜬갈비에서 시작해서 허리를 가로로 순행한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여기서 뜬갈비라고 하는 것은 11번째, 12번째 갈비뼈를 지칭하는데 궁극적으로는 12번째 갈비뼈가 뜬갈비로 대표화되고 있습니다. 14경 발의는 이후에 이러한 대맥의 노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맥에 대한 분포가 조금 더 이제 상세해지는데 궁극적으로 대맥은 그 기원과 형성 과정이 매우 단초롭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맥의 기본적 기능을 요약을 해보면 일단 대맥에 가지고 있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허리를 묶는 효과. 근데 모든 경맥은 우리 인체 몸의 위와 아래를 마치 연결하는 듯한 방식으로 분포되어 있고 그 유주를 설명하고 있죠. 오히려 가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경맥보다는 락맥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대맥은 바로 이 가로로 묶는다라는 측면에서의 경맥인 거죠. 그래서 대맥은 12번째, 그러니까 둘째 허리뼈를 기준으로 해서 인체를 위아래로 유주분포하는 족삼음경과 족삼양경을 묶듯이 묶는다라는 결속의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게 둘째 허리뼈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둘째 허리뼈는 한약에 있어서 아랫배와 거의 상응하는 위치거든요. 특히 옛사람들은 이 14번째 추, 즉 두 번째 허리뼈를 기준으로 바로 이 부위가 앞쪽에서는 배꼽과 상응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앞서서 배꼽을 중심으로 하는 하복부가 인체 선천의 기운과 관련된 원기가 머무르고 있고 또 내단가에 의해서 인체의 그 기의 그 근원이자 순환의 축이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런 점으로 볼 때 대맥은 그런 부위를 중심으로 경맥을 묶고 있다, 서로 묶어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남녀 모두의 그 신기, 한의학에서 말하는 신기는 좀 더 상세하게 말하면 원기와 속성이 비슷하고 또 이 원기를 난경에서는 명문의 속성으로 비유했죠. 그런 점에서
하복부가 인맥이나 충맥에서 보면 비뇨 생식기적인 측면이라고 했었죠. 원기가 또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강조되고 있는 만큼 남자와 여성 모두 이 대맥의 기능에 있어서 이런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맥은 어떠한 병증들을 염두에 두고 관찰하고 진단 또 치료로 활용하려고 했을까요? 허리라고 하는 측면이지만 배꼽과 관련돼 있고 또 하단전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원기와 관련된 특히 한의학의 생명의 근원적인 어떤 역할들로 남녀에 있어서 비뇨기계와 생식기계와 관련되어 있는 요소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증상을 허리와 배를 중심으로 해서 관찰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내용에 나타나는 증상적 표현은 다리의 위축과 다리가 이제 다리의 기능이 불능해진다라는 측면으로 설명합니다. 소문의 위론편이라고 할 때 이 위로는 근육의 위축 증상으로 인한 운동 불가한 상태의 병증들이거든요. 비록 대맥의 병우는 단순히 비뇨 생식기를 넘어서 이로 인해서 파생되어 있는 우리 인체의 운동 기능의 위약 증상을 특히 하지 중심의 위약 증상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약 증상이 나타나는 하나의 표현이 이 뱃속이 그득하면서 허리에 힘이 없는 듯한 증상들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현대 와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공교롭게도 그 기능적 의학, 그러니까 그 정형외과 영역에 있어서 기능적 의학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한 영역이 사실은 충하의학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또 한편 이게 카이오프라틱이라고 하는 이제 척추 치료 의학,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로 발전했죠. 그러한 영역의 지식에서 보면 밸런스드 펠빅스라고 해서 골반이 균형이 잃었을 때 그러니까 균형을 유지하는 게 골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인데 골반의 균형이 깨지게 됐을 때 인체적으로 머리, 그 다음에 등, 허리를 중심으로 하는 몸통, 다리에 이 척추의 균형이 깨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척추 질환, 또 척추 질환으로 인해서 내장기 질환들이 연달아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게 골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인체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을 치료하는 척추치료의학, 교정의학들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보면 이러한 측면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대맥이 허리와 골반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인체의 원기, 특히 생명의 근원을 담고 있는 하단전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적인 기능들이 어떻게 인체의 전체적인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지가 사실 대맥을 통해서 특히 이런 기능적 의학을 통해서도 우리가 연관을 맺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맥은 그것을 음과 양으로 나눠서 음교맥, 양교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교맥이라고 하는 것은 발 뒤꿈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 경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첩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일종의 행동의 민첩함을 언급하는 듯한 표현인데 결국 행동의 민첩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운동성의 일종의 민첩함을 언급을 하는 거고
그 핵심을 발목에다가 둔 거죠. 어떤 점에서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그 축구 선수의 그 유연하고 민첩함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축구 선수들이 교맥이 잘 발달되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이게 사회적 문화적인 모습에서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에서 바깥쪽 영역은 양교맥의 영역, 안쪽 복사를 중심으로 하는 발목의 영역에서 몸 안쪽의 영역은 음교맥의 영역으로 현재는 분포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교맥, 양교맥을 각각 그 분포를 표현을 찾아보면요. 영추 한열병 편에서 음교와 양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음교와 양교는 머리를 중심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특히 머리에서도 목 뒷덜미와 눈을 중심으로 각각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양상으로 음교와 양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추 맥도편에서 보면 음교맥, 양교맥을 나눠서 설명한 게 아니라 교맥이라고 해서 하나의 명칭을 족소음의 별맥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지금 안쪽 복사와 그 다음에 가슴, 빗장위 오목, 온목동맥, 광대활 등 현재 음교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 교맥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추 맥도편에 나와 있는 것은 음교맥을 설명한 게 아니라 교맥을 설명함에 있어 이렇게 음교맥적 속성만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대 의학자들은 영추 맥도편의 교맥을 음교맥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명료한 해석은 아닙니다. 결국 음교맥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원래 교맥의 모습이었을까 싶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교맥이 추가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양교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난경 28난에서 등장하는데요. 이때 양교맥이라고 하는 내용과 음교맥이 구분이 되고 양교맥은 발 뒤꿈치에서 가쪽 복사를 통해서 목 뒷덜미로 가는 영역, 음교맥은 발 뒤꿈치에서 안쪽 복사로 해서 목 부위, 안목 부위를 통해서 눈 안쪽 구석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양교맥과 만난다라고 하는 내용. 결국 잘 보면 난경 28난은 영추 한열병 편을 일부 또 여기에서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경에서 나와 있는 음교맥은 영추 맥도편에 있는 교맥을 음교로 만들고 양교를 추가한 형태인 거죠. 이렇듯 교맥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이런 옛 문헌의 우주 분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교맥에 대한 내단가적인 의미들이 어떤 점에서 보면 의가에 의해서 수용되는 과정에서 그 유주 분포를 각각의 어떤 병증이나 아니면 의학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구분적으로 수용하고 해석하고 있는 결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음교맥, 양교맥이 보다 명료하게 오늘날의 유주 분포처럼 인식이 된 것은 이시진 선생이 썼던 기경 8맥고에서 이제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교맥은 안쪽 복사에서 족솜 신경에 현재는 속해 있는 조해혈에서 시작해서 안쪽 복사, 그 다음에 넙다리 안쪽, 그 다음에 외음부, 가슴우리, 빗장위 오목, 온목동맥 영역을 통해서 안쪽 눈구석까지의 영역을 써놨고요. 양교맥은 가쪽 복사에서 신맥혈, 족태양 방광경에 현재는 속해 있는 경혈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가쪽 복사 위를 통해 등과 어깨, 그 다음에 목 뒷덜미를 통해서 안쪽 눈구석에 도달하는, 결국은
둘 다 만나는 구역은 안쪽 눈구석에서 만난다라는 특징이죠. 사실 이 안쪽 눈구석에 해당하는 경혈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족태양 방광경에 정명이라고 하는 경혈이 있습니다. 근데 안쪽 눈구석에서 결국은 교맥이 만난다라는 점은 우리가 이 경맥의 속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그것은 눈을 중심으로 하는 경맥이라는 뜻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일단 이러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교맥의 기본 기능을 또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난경 집주지만 사실 난경이죠. 난경이 28난에 양교맥은 교첩이라는 뜻에서 의미하더라. 이건 앞에서 이미 설명했던 내용이죠. 결국은 다리의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게 교맥의 중요함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 운동의 그 조절 기능이 약해지는 병증들을 교맥의 병증에 분류하고자 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리의 운동 기능을 모두 교맥의 문제로 볼 건가? 아니면 어떠한 다리의 문제를 교맥의 병증으로 볼 건가? 이런 구분이 좀 필요하겠죠.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안쪽 눈구석에서 만난다는 점에서 이 안쪽 눈구석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하려고 했던 병증이 못 간대요. 사실 그거는 불면증을 비롯한 수면장애 질환입니다. 영추 한혈병 앞에서도 언급했죠. 형제내경에서 음교맥, 양교맥이 동시에 나타나는 편이 영추 한혈병인데요. 여기서 음교맥과 양교맥이 교체하는 것이 머리를 중심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의 근거가 되는 병증은 수면 조절 장애, 그러니까 불면증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양기가 성하면 눈을 뜨고 음기가 성하면 눈을 감는다. 그러니까 양기가 성할 때는 우리가 의식 상태가 돼서 의식 수준이 높은 상황,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음기가 성하다고 하는 조건은 수면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양기가 성하고 음기가 성하면서 의식 상태가 높고 낮은 상황을 고려할 때 여러분 떠오르는 경기가 있지 않았나요? 바로 위기와 관련된 위기순환 구조입니다. 위기순환이 낮에는 양경을, 밤에는 인체 오장을 통해서 안쪽 부분을 순환하면서 낮과 밤에 있어서의 경계의 운행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러한 흔적이 여기 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기와 음기가 교차하는 공간이 결국 눈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눈을 중심으로 해서 수면 부족의 문제를, 불면증의 문제를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기순환의 핵심 고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명문이라고 불렀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중심으로 양경의 순환들이 태양, 양명, 소양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마지막에 닿는 영역이 다 발목이었습니다. 족심이라고 불렀기도 했고요. 결국은 눈과 발을 연결하고 있는 위기의 순환에 하나의 단서가 지금 이 교맥에서도 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영추 한혈병 편의 수면 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족태양을 통해서 목 뒷덜미, 그러니까 족태양이 공간이 몸의 뒤쪽 면이죠. 그러니까 목 뒷덜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쪽 눈구석이라고 하는 건 교맥을 통해서 연결되고 있고 그 교맥과 관련한 핵심적인 경맥을 족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쪽 눈구석과 목 뒷덜미가 서로 연결되고 있는 구조가 영추 한혈병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 목 뒷덜미에서 안쪽 구석으로 연결되는 방식이 양교다. 안쪽 눈구석에서 목덜미 쪽으로 연결되는 방식이 음교다. 이런 식으로 영추 한혈병은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도식을 만들어낸 해석자는 중국의 해부학자였던
유리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고전 경락학과 현대 경락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러한 도식이 써 있어요. 이 도식의 하나의 그림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해석하기 위한 것이었죠. 방금 말했던 영주환혈병의 불면증과 관련한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을 유리원은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와 연관해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는 무엇일까요? 바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의 구성입니다. 온목동맥과 그 다음에 척추동맥을 통해서 뇌로 공급되는 혈관은 이러한 서크로브 윌리스라고 하는 전통적인 해부학자의 이름을 따서 만든 하나의 원형을 구성을 하고 있죠. 이 원형을 구성한 혈관이 결국 뇌의 전체적인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뇌혈관의 일부가 안쪽 눈구석을 통해서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이 혈관이 옵살믹 아터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마에 분포하는 혈관의 분포의 원래 그 동맥의 기원은 이 뇌혈관에서 옵살믹 아터리를 통해서 눈앞 안쪽 뇌구석을 통해서 이마로 올라가는 혈관이기도 합니다. 옛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혈관적인 형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불면증을 통해 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목 뒷덜미 쪽에서 올라가는 혈관은 척추동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버테브럴 아터리요. 안쪽 눈구석은 아니지만 결국은 앞쪽에서 올라가는 교맥을 통해서 올라가는 혈관은 온목동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교맥과 관련된 요주 분포에 온목동맥의 요소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앞에서 볼 수 있겠죠. 이러한 특징이 결국은 이러한 유리원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해석될 수 있는 또 전통적 근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해놓고 나서 지금 이 도식은 위기의 운행의 도식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위기의 운행 도식은 낮의 운행의 구조와 밤의 운행의 구조가 다르다. 낮에는 양경을 위주로 25회 운행을 한다. 밤에는 오장을 중심으로 25회 운행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때 낮의 운행의 구조의 핵심은 눈과 귀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 소양, 양명이 각각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체에 분포하는데 이 분포의 유주 방향은 머리에서 발 쪽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분포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음분을 통해서 눈으로 온다라고 하는 이 누주노선을 그려놓고 있었죠. 바로 이 음분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맥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위기행 편에서는 음분을 교맥이라고 지칭하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여러 편을 분석해보면 이 음분에 해당하는 영역이 교맥으로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음분에 해당하는 교맥의 노선은 또 다른 해석을 보면 족소음이라고 하는 공간과 많이 일맥상통합니다. 물론 족소음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충맥의 공간으로 해석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맥이 우리 온몸에 동맥을 중심으로 하는 박동체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 인체의 체간부를 통해서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발,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머리로 가는 동맥체계지만 옛사람들은 그러한 방식을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음분이라고 표현한 거겠죠. 그래서 이 족소음의 공간, 충맥의 공간이 이제 형성이라고 되는데 다만 이 충맥의 공간은 향후에 족소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환되는 이제 문제를 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현재 오늘날은 이 음교맥에 해당하는 부분은 족소음과 관련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점이 또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이
결국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콩파 영역 안에서 위기 운행이 수면 기간 동안에 이러한 운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경기의 심화로 내용에 있어서 위기의 운행에 수면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죠. 특히 밤의 기간 동안의 수면의 상태에 렘 수면이라고 하는 특징이 이 오행에 따른 오장의 범위와 매우 그런 어떤 주기성이 유사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러한 측면의 그림을 그 당시에도 설명드렸던 거를 오늘 다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행의 속성이 드러난 이유는 오행이 문제가 아니라 엄밀히 보면 수면 단계에서의 꿈을 이루는 렘 수면 단계가 대체적으로 5번이라고 하는 주기성을 가지고 우리 인체에서의 꿈의 상태를 통해 수면의 상태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교맥이 왜 불면증의 핵심 경맥이었다라고 얘기한 것과 연관해서 볼 수 있는 매우 우연 같으면서도 모두 종합해보면 매우 교맥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해석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불면증의 원인이 위기의 입장에서 해석됐던 이야기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위기의 입장에서 해석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맥의 명칭이 교맥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특히 영추 한혈병을 통해서 보면요. 그러한 점을 가지고 우리는 한약에 있어서의 불면, 꿈을 경기론에서 보면 위기, 경맥으로서 보면 교맥으로서 분류해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배우로 나왔던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꿈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또 이때 공상 영화로서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시간이 되면 이 영화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편안한 잠을 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6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는 동안에 5번 정도 무의식적으로 돌아눕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WHO에서 세계 사람들의 수면의 시간을 분석해 본 거라고 합니다. 여기는 결국은 GDP, 잘 사는 민족, 잘 못 사는 민족, 뭐 이렇게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죠. GDP의 소득 수준과 수면의 상태를 비교한 건데요. 사실 전 세계에서 잠을 제일 적게 자는 민족이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라고 하네요. 잠이 없는 사회인 거죠. 물론 이 잠이 적게 잤다고 해서 소득이 매우 높냐? 사실 높은 편에 속하지만 더 높은 나라들을 비교해 볼까요? 아일랜드, 노르웨이는 저희보다 소득 수준이 높지만 잠도 아주 많이 자는 나라입니다. 뜬금없이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수면 부족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 삶의 질, 특히 삶의 질에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삶의 질과 건강의 문제가 이 수면에서 논의된다면 불면증과 관련된 한의학적 해석들 앞으로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한편 교맥의 병우를 옛날 사람들은 무엇으로 정의했는지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수면장애가 첫 번째로 나오죠. 그 다음에 원래 교맥이라고 하는 게 운동의 조절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했으니까 팔다리의 경련과 불균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 현재 오늘날의 교맥은
주로 족소음경과 족태양경에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족소음의 병우, 족태양의 병우도 교맥의 병우에서 함께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경팔맥 이익과 완성된 이후에 교맥의 유주가 드러난 만큼 그 교맥의 병증에 맞춰서 유주 분포에 맞춰서 병증을 또 설명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바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될 건데요. 근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병우를 현대에 묶어서 한번 찾아보라고 할 때 드러날 수 있는 환자가 저는 파킨슨 질환 같아요. 파킨슨 병은 중추신경계, 특히 뇌의 선조체 영역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신경세포의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운동기능 장애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운동기능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신경적 퇴행성 변화를 통해서 인지기능의 문제도 일으키고요. 실제로 성격의 문제, 불면의 문제 등 삶의 질에 전반적인 문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에 재미난 병증이 종종걸음이나 느린 행동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파킨슨 환자가 되면 손떨림 증상을 포함해서 몸이 구부정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몸이 떨리고 이러한 증상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파킨슨 질환은 이 노인 연령이 증가하면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점차 유병률이 많아지는 병증입니다. 과거에 실제로 파킨슨 질환이 많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교맥의 병우를 종합해보면 오늘날 파킨슨 병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파킨슨 병을 치료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파킨슨 질환을 예방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음교맥과 양교맥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삶의 질을 조절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 점에서 수면이라고 하는 부분, 삶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 뇌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린 고려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유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경팔맥 중에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경맥이 유맥인데요. 아무래도 앞에서 언급됐던 기경팔맥들의 중요성에 비해 유맥의 중요성이 다른 기경팔맥에 비해서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사실 유맥에 대한 내용들은 앞에 있는 기경팔맥에 비해 그 분류 내용이나 임상적 의미가 약간 취약하거나 불분명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결국 유맥이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유맥 역시 음과 양으로 나눠서 음유맥, 양유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일종의 동일한 성격끼리 묶었다라고 하는 유자를 쓰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겉을 중심으로 하는 양유맥, 속을 중심으로 하는 음유맥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바로 이러한 경맥도를 통해서 그리고 있는데요. 음유맥과 양유맥이 나타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황제내경에서는 소문 자유통론에서 양유의 병이 나면 허리를 아프게 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양유의 맥을 치료하는데 그 부위가 족태양에 관련된 영역에 있다 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음유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양유맥을 위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음유맥에 대한 내용이 뒤에 추가 좀 돼 있습니다. 난경에서는 양유맥과 음유맥을 전신을 그물과 같이 서로 연결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면서 양유는 모든 양경을 묶는 것, 음유는 모든 음경을 묶어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내용을 상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제 총록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양유맥을 양경을 묶는다 라는 표현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양유맥에 관련되어 있는 경혈들과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로 족태안경에 있는 경혈, 족소양에 있는 경혈, 수소양에 있는 경혈, 족소양에 있는 경혈, 동맥에 있는 경혈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양유맥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양경에 해당하는 경혈 일부들을 대표로 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음유맥 역시 모든 음경을 묶는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음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때 드러나는 경혈로서는 족소음에 해당하는 경혈, 족태음에 해당하는 경혈, 족걸음에 해당하는 경혈, 인맥에 해당하는 경혈들을 음유맥의 대표적 경혈로 묶어내면서 이를 통해서 일종의 모든 음경을 서로 연관시켜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양유맥과 음유맥만을 이렇게 경혈로 놓고 표현을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어떠한 양의 성격, 어떠한 음의 성격을 의미하는 건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음유맥과 양유맥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 생각해보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일본에서 만들어져 있는 음유맥도, 양유맥도가 그려져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보면 제가 볼 때 만들어져 있는 음유맥도와 양유맥도의 모습에 가장 조금 어떤 병증 모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음유맥은 인체 안쪽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서로 표현하고자 하는 경맥. 양유맥은 인체의 바깥면인데 특히 바깥면에서도 어떤 바깥면일까 생각해보면 바로 이러한 넉다리의 가쪽, 옆구리, 그 다음에 등과 어깨, 머리 정도 이러한 공간에서 나타나는 병증들을 각각 음유맥의 병, 양유맥의 병으로 묶어서 분류하고 묶어서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유맥, 양유맥의 유주 분포만을 놓고 보면 사실 어떠한 기능들을 아니면 어떠한 병증들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음유맥과 양유맥의 기본 기능이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보면 그러니까 묶어준다라고 하는 의미, 어떤 계통들을 묶는 역할에 대한 의미인 거죠. 양유맥은 전신의 양경을 묶어서 연계 연락한다. 음유맥은 전신의 음경을 연계하고 연락한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어떠한 병증이 출현하게 될까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맥의 병호입니다. 양유맥은 양에 속하고 겉을 주관하므로 양기와 연결되며 특히 족태양경, 족소양경과 밀접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인체 공간적으로 등과 옆이라고 하는 위치에서의 병증들을 언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 안에 유금의 사기가 침입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 외부로부터 침습하는 사기들의 표현이죠. 6가지로 나눠지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침범한다는 건 결국 감염이 일어난다는 거죠. 감염으로 인해서 외감의 병호가 생겨난다는. 그래서 태양으로 공간으로 침입하면 오한 발열을 위주로 하는 병. 쇠양의 공간으로 침입을 하게 되면 반표 발리를 통한 한열 왕래와 관련한 병. 그래서 간헐열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양유맥이라고 하는 병은 태양의 병 또는 소양의 병인데 사실 그걸 불문하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감염의 병을 양유맥의 병으로 총괄하고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나타나는 병증의 모델이 발열이나 오한과 같은 일종의 발열병, 그러니까 발열성 질환이라는 거죠. 음유맥은 음에 속하고 안쪽을 주관하므로 음기를 서로 연결해서 간다. 그래서 족태음경, 족소음경과 밀접하다. 공간적으로 보면 족태음은 앞면에서 속이고 족소음은 허리에서 안쪽이죠. 결국은 복부 안쪽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뱃속이 되는 거죠. 이런 부위로 추위 응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이제 걸랭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뱃속 안에 기혈의 운행이 저하가 되면 또는 뱃속 안에 경기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경기의 방향이 위로 상충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은 가슴과 윗배 쪽으로 기운이 역한다라는 의미. 그래서 결국은 심통이 발생한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 정도 되면 협심증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증상이 가벼웠다가 그것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결국은 내장 기능에 문제가 벌어졌는데 그것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 병. 어떤 특정 장기에 국한하지 않고 오장이라고 하는 공간 안쪽에서 벌어져 있는 일반화되어 있는 병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음유맥은 안에서 생긴 병, 양유맥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병이라고 구분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양유맥은 양병의 입장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음유맥은 음경의 입장에서 모두 모아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난경을 비롯한 여러 고전 문헌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설명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 번씩 읽어봐 주길 바라겠습니다. 기경 팔맥을 지금까지 모두 그 유주 분포와 함께 병우에 대해서 요약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팔맥 교회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수열론이라고 부르는 경혈론에서 또 뒤쪽에서 자세히 언급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다만 미리 조금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자 하는 거는 옛사람들이 생각한 기경팔맥의 병이 생겼을 때 그 기경팔맥에 해당하는 병증을 파악하고 나면 어떻게 해결했을까 할 때 이와 같이 각각의 기경팔맥에 속하는 대표적 경혈을 하나씩 배치함으로 인해서 팔맥교회열이라고 해서 8가지의 경혈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러한 토대에서 각각의 기경팔맥의 병증이라고 구분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경혈들을 진단과 치료로 활용한 것이죠. 사실 여기에 있는 팔맥교혈에 속하는 경혈들은 원래는 각각의 12경맥의 각각의 하나하나의 경혈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개별 경혈의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이제 다음 학기에 경혈학 수업을 통해서 해당 경혈의 의미들을 파악하면서 임상적으로 어떻게 활용할까 이해할 건데 여기서는 기경팔맥의 병우가 생겼다면 각각의 기경팔맥의 병우를 이러한 경혈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알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8가지의 기형들이 각각의 질병의 패턴이 나타날 때 서로 짝지어서 어떤 질병의 형태, 증상의 형태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음유맥의 병은 축맥의 병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인맥의 병은 음교맥의 병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양유맥의 병은 대맥의 병, 동맥의 병은 양교맥의 병과 동반한다는 의미입니다. 거꾸로 양교맥의 병이 동맥과 같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대맥은 양유맥, 음교맥은 인맥, 축맥은 음유맥과 같이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같이 등장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이들 경맥이 중요하게 파악하는 질병의 대상 공간이 이런 회합하는 부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깨나 가쪽 눈구석, 뺨, 귀뒤, 안목을 중심으로 해서 병증이 출몰할 때 그 증상의 공통적인 기형팔맥의 경우는 양유맥과 대맥의 공간이다. 그렇게 보면 이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각각을 대표하는 경혈을 짝을 지어서 치료해야 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한의학에서 친구법에 있어서 마치 하나의 증상을 치료할 때 약을 서로 섞어서 군신 좌사하듯이 방제를 만들듯 침도 경혈들을 섞어서 배합을 하게 됩니다. 이걸 선혈이라고 하거든요. 서로 다른 성격의 경혈들을 합쳐서 하나의 주치 증상을 완성하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서로 배열하고 선혈하는 과정의 원칙에 내관과 공손이 한번 함께 묶이고, 열별과 조해가 함께 묶이고, 매관과 임읍이 함께 묶이고, 후계와 신맥이 함께 묶여서 치료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경혈을 묶어서 치료했다면 그것의 근거는 팔맥교회혈과 관련한 요소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렇게 묶은 이유는 그 병을 기경의 병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내관의 병증이 수거름임에도 불구하고 수거름으로 본 게 아니라 음유맥의 병증으로 관찰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안팎의 병들, 몸과 정신의 병들, 모든 종류의 병들을 어떤 방식으로 분류하고 그 분류한 것을 진단과 치료에 썼나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는데, 12경맥은 12경맥의 병증 모델이 있었죠. 기경팔맥은 기경팔맥에 따른 병증 모델이 있었고요. 만약에 내가 머리가 아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머리 아픔 증상을 기경팔맥의 병증으로 얘기할지, 아니면 수양명의 병증으로 얘기할지, 아니면 족소양 담경의 병증으로 말할지, 의가가 아니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맞춰서 분류하는 건 진단이 될 것입니다. 그 진단이 됐다면 그 진단에 맞는 분류 방식에 적합한 경맥, 또 경혈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결국 임상의학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심화학습하게 되는 요인이 될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오늘 수업에 팔맥교혈의 임상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역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교과서, 특히 수혈론에 가보면 팔맥교혈 파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팔맥교혈에 해석되어 있는 각각의 경혈들을 어떠한 주치로 쓰는지가 나와 있고요. 이 주치를 합쳐서 내관과 공손을 합쳐서 쓸 때는 어떠한 병증에서 주로 쓰는가, 각각의 경혈의 주치와 그 주치가 합쳐져서 어떠한 병증에서 쓰이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병증이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용어도 있을 거고 이해되지 않은 용어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이 여러 교과목, 또 경혈학 교과목을 계속 배우면서 익숙해질 내용이니까요. 일단 먼저 참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경팔맥에 대한 내용도 모두 소개하였습니다.